딸과 놀이공원에 갔던 그날, 남편 최지훈이 계단에서 추락해 치료받지 못하고 죽었다. 병원에서 시어머니는 울부짖으며 내가 지훈을 죽였다고 몰아세웠다. 사람들 앞에서 나는 눈물을 닦으며 동영상과 사진으로 결백을 증명했고 뒤에서는 유골함을 두드리며 속삭였다. 말 좀 잘 들을 걸. 이렇게 상자 속에 차갑게 누웠니? 지훈의 장례식장에서 시어머니는 집 CCTV를 들고 경찰에게 고소했다. 전현이 내 아들을 죽였어요. 경찰의 의심 어린 시선을 받으며 나는 스마트폰을 꺼냈다. CCTV 말고 제 라이브 녹화본과 타임스탬프 사진도 있습니다. 기록 영상 속 취한 지훈은 침대에서 비틀거렸고 나는 헌신적으로 돌봤다. 사고 당시 나는 딸 혜린과 300km 떨어진 놀이공원에서 소규모 크리에이터와 라이브 중이었다. 눈물을 훔치며 시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지훈이 떠난 게 다들 슬프지만 당장은 후사를 차릴 때입니다. 3시간 후 화장된 유골을 받아들며 나는 상자를 어루만졌다. 차가워. 괜찮아. 이제 마음도 식을 테니 집으로 돌아온 나는 가정부란에게 지훈의 유품 정리를 지시했다. 이걸 보면 가슴이 미어져. 빨리 치워주세요. 라는 동정 어린 눈빛으로 약속했다. 털 한 올도 남기지 않을게요. 소파 위 결혼사진 속 지훈이 털제거기 앞에서 웃고 있는 모습을 보며 나도 웃음을 터뜨렸다. 외도로 얻은 아이를 안은 채 나타날 그의 여자를 기다리며 다음 날 백서연이 배를 움켜쥔 채 현관에 쓰러졌다. 오빠, 이제 우리 어쩌나요? 뒤따라온 시부모는 재산 분배를 요구했다. 이 집과 예금은 우리 손자의 몫이야. 혜린을 뒤로 숨기며 서연을 내려다보았다. 슬픔은 이해하지만 잘못된 무덤에서 울지 마세요. 그녀가 DNA 검사를 제안하자 유골함을 가리켰다. 제가 된 사람을 어떻게 증명하겠어요? 청소 끝난 집을 둘러보며 덧붙였다. 지훈은 술만 좋아할 뿐 바람 같은 건 없었죠. 결혼사진을 닦으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교복부터 웨딩드레스까지 모두가 부러워한 우리였는데 창밖으로 서연의 흐느낌이 새어들어왔다. 결혼 후 그는 세심하고 배려심 많았고 절대로 바람 피우지 않아 친구들로부터 완벽한 남편이라는 놀림을 받곤 했다. 혜린이 태어나기 전 그는 가끔 친구들과 술에 취해 돌아올 때면 화난 나를 보고는 애처로운 눈빛으로 여보, 난 담배도 안 피우고 도박도 게임도 안 하는데 이렇게 작은 취미 하나만은 봐주면 안 될까? 라고 애교를 부리곤 했다. 하지만 그의 가식은 혜린이 태어나면서 산산조각이 났다. 나는 지훈과 3년간 미래 관계를 이어온 백서연을 차분히 바라보았다. 그녀는 최 부인의 소매를 잡고 비 오듯 눈물을 흘리며 아주머니, 제가 돈을 원했다면 왜 지금까지 참았겠어요? 아이가 고생하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라고 울부짖었다. 최 부인은 서연의 배를 어루만지며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마치 백설공주의 새엄마를 보는 듯 했다. 성민아, 내가 알을 못 낳는다고 좋은 사람 자리만 차지하고 있지 말아야지. 오늘 분명히 말하는데 내 아들의 모든 재산은 내 손주 몫이야. 치졸하고 무식한 노인네들이라니. 나는 가슴에 팔을 꼬고 장롱에 기대었다. 말만으로는 안 되죠. 증거를 내놓으시던가요? 백서연의 눈빛이 반짝였다. 지훈 오빠 머리카락이 있어요. 그게 그의 것인지 어떻게 증명해요? 아이와 할아버지 친자 확인을 하면 되잖아요. 내 시선은 고개를 끄덕이는 최 부부 사이를 오갔다. 손톱 사이 존재하지 않는 먼지를 털며 중얼거렸다. 그럼 할아버지 사생아가 없다는 건 누가 보장해주나요? 서연이 초조해하며 뛰어오르는 최 부인을 막더니 혜린을 가리켰다. 그럼 이 아이랑 하면 되잖아요. 내 딸과 친자 확인해서 내 딸 재산을 나눠달라고? 미쳤어. 자꾸만 반박당하자 서연은 주먹을 꽉 쥐고 눈이 붉어졌다. 성민아, 넌 차라리 순순히 재산을 나눠주는 게 좋을 거야. 안 그럼? 갑자기 달려들어 내 팔을 움켜쥐고 귓속말로 속삭였다. 내가 그의 침대를 옮겼잖아. 임신부인 서연이 흥분한 나머지 배를 움켜쥐고 신음하기 시작했다. 최 부부가 유일한 혈육을 보호하려는 듯 서둘러 떠나는 뒷모습을 보며 나는 차가운 웃음을 지었다. 혜린이 태어난 후로 최 씨 집안 식구들은 늘 둘째를 낳아호 자를 이루라고 조르곤 했다. 몇 번 실패하더니 지훈은 점점 본 모습을 드러내며 밖에서 놀고 술에 빠져들었다. 처음엔 화풀이인 줄 알고 회복될 거라 여겼지만 각 서장 위 지훈이 죽기 전 마지막으로 잤던 침대를 올려다보았다.
원래는 난간 안쪽 벽면에 붙어있던 것을 내가 계단 바로 앞 위험한 위치로 옮겨놓은 것이었다. 혜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엄마가 볼일 좀 보고 올 테니 방에서 혼자 놀고 있을 수 있지? 더우니까 문은 열어두고. 며칠 전부터 휴가 중이던 란을 불러 혜린을 맡기고 나는 집을 나섰다. 최 부부가 서연을 데리고 그녀의 집에 도착했을 때 열려진 문과 삭막한 실내가 그들을 맞이했다. 뭐 하는 거예요? 이삿짐 센터 직원들은 예상치 못한 소동에 멍해져 있었다. 나는 박스와 가방 더미 사이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사하는 거죠? 이건 불법 침입이야. 경찰에 신고할 거야. 서연이 정신없이 소리치자 경찰관이 출동했다. 나는 가방에서 부동산 권리증을 꺼내며 말했다. 오해하셨습니다. 이 집은 제 명의예요. 제 물건을 정리하는 것뿐이죠. 영수증과 구매 기록을 하나씩 보여주자 서연의 얼굴이 점점 새파래졌다. 나는 그녀를 흥미롭게 바라보았다. 최지훈이 포금을 시작한 이후 그의 사업은 연이어 실패했고 손에 남은 자금은 예전에 저축해둔 것뿐이었다. 명절이면 항상 백서연에게 선물을 했지만 고가 명품을 살 형편이 되지 않아 매번 진품과 가품을 하나씩 사왔다. 가품은 내게 맡기고는 내 돈을 쓰긴 했지만 마음은 진심이야라고 얼버무렸다. 진품은 당연히 진정한 사랑의 상대인 백서연 손에 들어갔다. 이제 결산할 때가 된 마당에 내가 어떻게 그런 것들을 내줄 수 있겠는가. 지훈 오빠가 요즘 길을 잘못 들었을 뿐이지 저에 대한 마음은 변함없어요. 경찰님, 이 여자가 사기를 치려고 제 남편 명예를 훼손하는 건지도 모르잖아요. 내 억지를 듣던 백서연은 더 이상 순수한 척하는 모습을 유지하지 못하고 손가락이 떨리는 채로 나를 가리켰다. 좋아. 성민아, 내가 인의를 저버렸으니 나도 봐주지 않겠어. 그녀는 당당한 모습으로 경찰을 향해 돌아섰다. 신고합니다. 이 여자가 최지훈을 고의로 해친 거예요. 증거가 있습니다. 경찰과 함께 나, 백서연, 최 부모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백서연은 배를 쓰다듬으며 여기저기를 가리켰다. 원래 이 침대는 여기 있었는데 그녀가 저쪽으로 옮겼어요. 그녀는 USB와 이혼 서류를 꺼내들었다. 만약 고의가 아니었다면 왜 지훈 오빠가 이혼을 거부한 당일에 침대 난간 없는 곳으로 옮겼는지 설명해보세요. USB 안에 CCTV 영상이 다 들어있어요. 모든 사람의 의혹 어린 시선을 받으며 나는 어깨를 으쓱였다. 그게 증거라면 내 말을 끝맺기도 전에 임란의 목소리가 뒤에서 떨리며 들려왔다. 제가 미나 씨께 침대를 옮기자고 권한 거예요. 통풍이 안 좋아서 지훈 씨가 술 마시고 누우면 냄새가 심하잖아요. 바람 잘 통하는 곳으로 옮기면 술이 빨리 깬다고 했죠. 백서연은 내 설명을 전적으로 믿지 않는 눈치였다. 말도 안 돼. 통풍을 원했다면 왜 아래층으로 안 내려갔어요? 거실이 여기보다 훨씬 잘 통하지 않나요? 나는 일부러 말을 멈추며 당황한 듯한 표정을 지었다. 라는 두 손을 비비며 나를 힐끔 쳐다보았고 그 모습은 백서연에게는 불안함으로 비춰졌다. 분명 성민아가 뭔가 줬겠지? 내 알던 대로야. 지훈 오빠가 너한테 실망한 지 오래다. 미나 씨, 아래층에 혜린이 좀 봐주시겠어요? 제가 경찰님께 설명드릴게요. 나는 얼굴이 빨개진 란, 분노에 찬 백서연, 의심 가득한 경찰의 얼굴을 차례로 살펴본 뒤 순순히 계단을 내려왔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란이 경찰을 데리고 원래 침대 위치에 앉아 최지훈이 누웠을 때의 시선 높이를 확인할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들의 시선은 난간을 넘어 어린이 방에서 혼자 놀고 있는 혜린에게 머물렀을 것이다. 만약 더 조사한다면 벽면에 남은 최지훈의 흔적까지 발견할 수 있을 터였다. 나는 어린이방에 들어가 혜린을 안아 올렸다. 나와 최지훈의 친딸이었다. 위층에서 란의 진술소리가 들려왔다. 제가 여러 번 지훈 씨가 혜린이 밥을 덜 주는 걸 목격했어요. 또래보다 훨씬 말라 보이게 만들려고 백서연의 고함소리가 이를 가르며 끼어들었다. 거짓말. 지훈 오빠가 그럴 리 없어. 최 부부는 이 부끄러운 상황에서 묘한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오랫동안 최지훈은 모범생 이미지를 유지해왔다. 성적 우수, 청렴결백, 매달 자신의 생활비에서 일부를 떼어 산골 소녀들에게 기부하던 그 남자. 그는 항상 중간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수소문하며 후원받은 소녀들의 사진을 정기적으로 요구하곤 했다.
진정으로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요. 당시 나는 그가 보여주던 여자아이들의 사진을 보며 세심한 남자라고 생각했었다. 다락방에서 란의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다. 아마도 최지훈이 혜린의 식사를 조절해 체중을 인위적으로 유지시킨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듯했다. 그가 가끔 드러내던 병적인 집착을 떠올리니 속이 메스꺼웠다. 하지만 지금은 토할 때가 아니었다. 고개를 숙여 혜린의 이마에 입을 맞추자 혜린이 멍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왜 그래요? 아냐.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 애기, 엄마가 정말 사랑한단다. 혜린은 새까만 전니를 드러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나도 엄마 사랑해. 졸음에 겨워 흐느적거리는 혜린을 재우고 방문을 나서자 여경찰이 동정 어린 시선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민아 씨, 상황을 좀 미간을 찌푸리며 의아해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틈으로 한 번 더 혜린을 확인하는 순간 여경찰이 미묘하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복도에서 옆방으로 걸어가는 몇 초 동안 나는 머릿속으로 완벽한 연기를 반복했죠. 충격, 당혹, 부정, 분노딘간 쓰레기 같은 남편을 발견한 아내의 표정을. 의자에 앉자 여경찰이 물컵을 내밀었습니다.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아이 신체 검사가 필요할 수도. 연기하던 표정이 얼어붙었습니다. 여경찰이 자리에서 밀려나는 나를 부여잡았죠. 진정하세요. 현재는 단순 혐의일 뿐이에요. 사망자가 아이에게 신경안정제를 투여했을 가능성을. 의료진과 기술팀이 오가며 검사를 진행하는 동안 나는 침대 머리맡에 기대어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최지훈의 바람을 발견했을 때 이혼을 요구했던 그날이 떠올랐어요. 뺨을 때리며 울부짖던 그의 모습. 미나야, 모든 게 내 잘못이야. 하지만 혜린이 아빠 없이 자라는 게 마음에 들겠어? 예방접종을 하러 갔다가 출근했다던 그가 백서연과 산부인과에 있는 걸 본 순간 그의 거짓말이 폭로됐죠. 서연을 부축하며 중얼거리던 그의 말이 귓가를 맴돕니다. 조금만 더 참아. 저 남자 같은 년이 곧 사고로 죽을 테니까. 집에 돌아와 보니 천장에 흔들리는 샹들리에, 날카로운 인테리어 소품, 안전장치 없는 테이블, 모든 게 계획적이었군요. 가사도우미 임난이 불안한 듯 말을 더듬었습니다. 침대 위치 좀 바꿔보시는 게. 현장 감식팀의 발자국 소리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혜린의 것들은 지켜야 해요. 혹시 뭔가 발견되셨나요? 여경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확실히 아이가 지난 3일간 사망자와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신 건가요? 집에 돌아온 후 아이가 접촉한 모든 물건을 지적해주세요. 아직도 체내에 안정제 성분이 남아 있습니다. 혜린은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나는 증거물 채집을 도우며 집안을 돌았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내 모습에서 냉철한 결의가 읽혔어요. 이제 누구도 내 아이에게서 무엇도 빼앗지 못할 거예요. 고발과 폭로는 점차 최지훈의 추악한 인생을 파헤치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최가 부모님은 백서연을 바라보는 눈빛에 미움을 드러내고 있었죠. 나는 무표정으로 그들을 훑어보았습니다. 늙음하게 아들을 잃었지만 그들에게 동정심은 들지 않았어요. 분명 그들의 아들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 처음에는 내가 딸을 낳았다는 이유로 비난했고 이제는 백서연이 고발했다는 이유로 원망하고 있었죠. 청소부가 치워놓은 방은 증거 수집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최모 씨는 비웃듯 말했어요. 쯧쯧, 원수를 갚으려다 도리어 화를 자초한 꼴인데 누굴 의심하는 건지. 여자애 하나 가지고 그렇게까지 귀하게 여기다니. 우리 젊었을 땐 집집마다 여자아이 둘씩은 버리던 시절이었는데. 내가 반박하려는 순간 여경관이 상자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초동 조사 결과 이 배즙 추출물에 문제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평소에 말을 채 마치기도 전에 최모 씨의 핸드폰이 쿵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죠. 그녀는 혜린의 목감기에 자주 사용하던 그 상자를 가리키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건 꿀 아니었나요? 최지훈이 처음 이 배즙 추출물을 가져왔을 때 나는 아직 그의 비뚤어진 면모를 눈치채지 못했죠. 그는 직접 혜린에게 배즙물을 타주며 목 아픔을 완화시켜준다고 말했어요. 이후로 집에 떨어지면 꼭 채워놓았죠. 혜린의 목 상태가 나아진 후에도 아이가 달콤한 맛을 좋아하다 보니 계속 구비해두었습니다.
최모 씨는 평소 아들을 너무 귀여워하는 태도나 집안일을 돕는 모습을 못마땅해 했어요. 내가 자리를 비울 때마다 찾아와 청소를 하며 여자답지 못하다는 투로 중얼거리곤 했죠. 그런 그녀가 지금 이 순간 배즙 추출물 앞에서 넋을 잃은 모습이었습니다. 문득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이 있었죠. 최지훈 사고 당일 집안의 CCTV 기록을 꺼내 반복해 확인했어요. 이걸 그에게 먹였습니까? 내가 휴대폰 화면을 들어보이자 영상 속 최모 씨는 잔을 들고 계단을 오르며 저음을 저어가고 있었습니다. 최모 씨는 여경관을 뚫어지라 쳐다보며 중얼거렸어요. 말도 안 돼. 이건 꿀물이었단 말입니다. 꿀물이라고요. 옆에서 조용히 있던 최부 씨가 갑자기 아내의 뺨을 후려쳤죠. 이 망할 년. 내가 내 아들을 죽인 거냐? 경찰들이 제지하기도 전의 일이었습니다. 최모 씨는 소파 아래로 밀려났지만 고통보다는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실수일 거야. 분명 실수일 거야. 난 그저 아들의 숙취를 풀어주려고 꿀물을 타준 것뿐인데. 경찰들에게 제지당한 최부 씨는 여전히 욕설을 퍼붓고 있었죠. 대를 이을 아들을 잃었다는 분노에 사로잡힌 그는 경찰의 의심스러운 물품이라는 예비 판단도 실제 사인과의 연관성도 생각하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최지훈이 진정제를 넣은 배즙 추출물을 만들었고 중독된 음주 습관이 계단 추락 사고로 이어진 진실은 무시된 채 말이죠. 한편 최지훈을 모함했다고 확신했던 백서연은 이 광경을 보더니 배를 잡고 쓰러졌습니다. 내 아이. 아파요. 그녀가 정신을 차리고 처음 본 사람은 나였죠. 도끼를 머금은 눈빛으로 물었어요. 통쾌하죠? 내 아이는 잃고 당신 아이는 멀쩡하니. 내가 사과 깎은 것을 건네며 말했어요. 첫째, 당신 아이는 아직 있습니다. 둘째, 내 아이도 완전히 안전하진 않아요. 자신의 배를 더듬는 그녀를 보며 속삭였죠. 미안해요. 전 당신도 그 자식과 한패인 줄 알았거든요. 말이죠. 양복을 차려입은 변태일수록 자신의 추악함을 공유하고 싶어하는 법, 최지훈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백서연이 혼수 상태에 있던 기간 동안 경찰은 그녀가 거주하던 집에서 최지훈의 추가 휴대폰을 압수했습니다. 나를 해치우고 백서연과 함께 내 유산을 상속받으려던 최지훈은 사실 그녀를 완벽한 도구로만 여겼습니다. 그는 백서연이 전혀 모르는 사이에 수많은 영상을 촬영해 채팅방에 공유했으며 자신만의 금지된 소유물을 어떻게 키울지에 대해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사춘기 여성의 2차 성징이 발현되지 않은 소년을 길들이는 방법이었죠. 나는 그녀에게 노골적인 내용을 보여주지 않고 대충 언급만 했습니다. 아마 제가 각색을 너무 잘한 탓에 그녀의 재산 탈취 욕심이 여전히 우위를 점한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목을 굽히지 않은 채 버티고 있었어요. 말도 안 돼. 이 아이는 그의 친자식이야. 그는 항상 내 배를 만지며 이야기하곤 했잖아. 정말인가요? 나는 동정 어린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1년 전 최지훈의 건강검진 결과서를 가방에서 꺼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차라리 다행이죠. 적어도 인간성이라도 남아있었다는 증거니까요. 백서연의 얼굴이 점차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죠. 내가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이자 그녀는 침대볼을 움켜쥐었습니다. 갑자기 화장실로 달려간 그녀의 토하려는 소리가 좁은 공간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생식 기능이 없는 남자가 자신의 자식이 아닌 태아에게 그런 달콤한 말을 했다니 가능하다면 그자를 무덤에서 끌어내 다시 한번 유골도 남기지 않고 불태워버리고 싶었습니다. 최 씨 가문의 수작 덕분에 나는 고의로 최지훈을 살해했다는 혐의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집에 있던 배즙 3통 중 1통에만 소량의 안정제가 검출되었습니다. 최지훈이 마신 양을 포함해도 전체의 4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았죠. 혜린이는 의사의 종합검진을 무사히 마치고 유치원에 복귀했습니다. 아이를 등원시키고 돌아오는 길에 최 부자를 만났습니다. 며칠 만에 본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내 이런 배은망덕한 녀석에게 자식 죽은 우리 부부의 뒷바라지를 바라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 목과 손자목 재산은 내놔. 내가 알아봤다. 사생아도 상속권 있다고. 나는 차문을 열며 여유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딱 좋은 타이밍이네요. 저도 재산 문제를 빨리 마무리하고 싶었답니다. 같이 법무사 사무실에서 유언장 확인하시죠. 최 부자의 눈꺼풀이 경련처럼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유언장. 무슨 유언장? 내 아들 재산을 내가 못 받는다는 거야?
그런 말씀 마세요 의원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나는 관대하게 웃었습니다. 부부 공동 재산 관련이라 미리 유언을 작성해두는 게 좋았죠. 차에 동승한 최 부자에게 나는 일부러 무심한 듯 물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왜 안 오셨죠? 정신병원에서 직원 꿀인 거야를 연발하는 최모 씨의 모습이 떠오른 듯 그의 얼굴이 새까맣게 일그러졌습니다. 내 알바 아냐. 최지훈이 다시는 바람피지 않겠다고 맹세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제 자궁근종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큰 문제는 아니었지만 최지훈은 이상할 정도로 불안해했습니다. 마치 생사를 오가는 수술을 앞둔 듯 의사를 찾아다니며 약을 구해오더군요. 의사가 경과 관찰만 하면 된다고 명확히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여보, 인생이 얼마나 덧없는지 깨달았어. 우리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혜린이 어떻게 되겠어? 당시 저는 최지훈을 전혀 신뢰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제게 불의의 사고가 발생한다면 혜린에게 돌아가야 할 유산을 최지훈이 가로채 아이에게 불친절한 새엄마를 드릴까 봐 가슴이 미어질 지경이었죠. 화가 난 나는 내뱉었습니다. 그냥 우리 재산 모두 혜린이 이름으로 넘기자. 내가 죽어도 애를 못 괴롭히게. 그건 그냥 성토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지훈은 진지하게 받아들였죠. 수많은 법무사를 찾아가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당시엔 그가 왜 그렇게 적극적인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집니다. 그날까지 최지훈은 직접 백서연에게 나를 해치우겠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머리는 아주 영리했고 이기적이었죠. 정은 말할 수 있고 사랑은 표현할 수 있으며 작은 돈은 줄 수 있지만 그 이상은 불가능했습니다. 재산은 당연히 정당한 자식에게 주고 꽉 쥐고 있어야 한다는 거였죠. 유언장을 보고 눈이 동그래진 최가의 가장을 내가 조심스레 부축했습니다. 아버지, 이해되세요? 제가 가져가는 게 아니라 혜린이 거예요. 그의 눈에는 분노가 가득했어요. 내가 미리 계획했구나. 그래서 그걸 위해 그를 해친 거냐? 나는 순진한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왜 그러세요? 어머니가 그분께 안정제 탄 물을 드린 건데요. 최가의 가장과 최지훈은 피가 이어져서 그런지 아들이 죽을 때조차 이렇게 구체적으로 절박함과 고통을 표현하지는 않았답니다. 내가 그 손에서 유언장을 빼앗자 그는 맥없이 고개를 들었죠. 그런데 아버지도 알고 계셨나요? 백서연의 아이는 사실 지훈 씨의 자식이 아니에요. 그의 붉은 눈을 보며 마지막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지훈 씨는 작년부터 생식 능력을 잃었거든요. 주먹을 휘두르던 그는 비서가 재빨리 제지했고 나는 모든 것을 잃고 후손까지 끊긴 그의 모습을 만족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평생 아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한 이 남자는 이제 무능한 분노와 함께 죽을 때까지 살면 되겠죠. 묘지에 최지훈이 가장 싫어하는 맥주를 들고 갔을 때 란이 꽃다발을 놓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를 보러 왔구나. 그녀는 깜짝 놀라 몸을 떨었어요. 내가 어깨를 토닥이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자 라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혜린이를 돌봐줘서 고마워, 미나 씨.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지만 내가 입가에 손가락을 올려 막았습니다. 내가 뭘 생각했든 어떤 목적이었든 지훈 씨의 죽음은 명백한 사고야. 그녀가 말하려던 건 아마 유언장 속 이야기가 아니었을 겁니다. 내가 몰래 최지훈을 유혹하다가 그가 아이 방을 노려보는 걸 발견하고 충격받은 일을 말하려던 걸 거예요. 아마도 내가 혜린 방에 던져둔 책도 봤을 거고요. 그 책에는 술주정과 가정폭력을 일삼는 남편을 베란다에 가둔 채 돌보다가 어느 날 사라져버린 아내 이야기가 적혀 있었죠. 분노 때문이었든 간에 라는 충동적으로 내 계획의 첫 단계를 완수해줬어요. 하지만 그땐 이미 천천히 진행할 여유가 없었죠. 도대체 어떤 부모가 아이를 변태의 시선 아래에서 키우겠어요. 언제 또다시 아이의 인생을 망칠지 모르는 상황에서 말이에요. 집을 나설 때. 나는 최지훈이 사랑하던 술병 속을 95% 알코올로 채웠습니다. 그가 쉽게 닿을 수 있는 곳에 두고요. 놀이공원에서 혜린을 안으며 이게 마지막이 될 거라 생각했어요. 사형 선고를 기다리던 중 경찰은 그의 추락사를 사고로 결론 냈죠. 카메라 앞에서 눈물을 흘리던 순간 완벽한 작전을 깨달았어요. 사랑의 눈이 먼 무지한 아내의 역할만 하면 되는 거였죠. 알코올을 왜 술병에 담았냐고요. 집집마다 세제나 소독약을 재활용 페트병에 담아두지 않나요? 그날 집주인이 알코올을 치우며 나무라는 소리도 들렸지만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이가 있는 집에서 먹다 남은 병에 마실 수 없는 걸 담아두면 큰일 나죠. 혹시라도 실수로 마시기라도 한다면 후회 막심할 거예요. 나는 흐뭇한 미소를 띠고 지훈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남자는 하늘의 맹세코 어떤 상황에서도 무조건 나를 지켜주고 돌봐주며 사랑하겠다고 했었죠. 약속을 정말 충실히 지키는군요. 정신이 멍해진 난이 제 말을 제대로 듣지 못했는지 되물었습니다.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야? 유치원 끝났으니 혜린이 마중 가야지. 완결.